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제프 베조스는 저기까지 갔을까?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단단하고 성공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죠. 하지만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는 당시 잘나가던 헤지펀드 회사 쇼를 박차고 나옵니다. 당시 그의 상사는 물었죠. 지금 하는 걸 그만두고 책을 파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인터넷에서. 베조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회사를 관두고 처음 시작한 사무실은 자신의 차고였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좁고 답답한 공간. 벽에는 아마존이라고 프린트한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놨고 책상은 문짝에다가 4개의 나무 다리를 박은 형태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책을 온라인에서 팔겠다는 아이디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당시의 인터넷이라는 신세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2300%씩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발견하자 이건 무조건 뭔가가 터질 거라는 직감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엑셀로 약 20개가 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시뮬레이션합니다. CD, 소프트웨어, 장난감, 옷, 가전제품 모든 항목을 다 비교해본 결과 가장 초기 진입 비용이 낮고 보편적으로 수요가 있는 품목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실행에 옮깁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그 작은 서점은 몇 년 뒤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가 무서운 건 성공 이후의 행보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돈을 벌면 안정을 추구하지만 베조스는 정반대였죠. 그는 늘 장기전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시장을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초기에 미친 듯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무리하게 확장을 합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분노할 정도로 수년간 이익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베조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길게 보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그는 진짜로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드론 배송, 물류센터 자동화, AI 기반 재고 관리. 이 모든 투자가 결국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괴물로 귀결됩니다. 단 하루 만에 배송받는 경험, 고객은 그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일까요? 그는 전자책 시장에 킨들을 던져버립니다. 출판사들이 난리가 났죠. 작가들이 독자와 바로 연결되면서 기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조스는 늘 고객 중심을 외칩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자리는 고객을 상징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 빈 의자를 보고 질문했습니다. 이 결정이 고객에게 최선인가? 여기서 대부분의 기업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보통은 수익, 효율, 단기 성과에 집중하죠.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고객에게 집착했고 그 철학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때로 광기 수준입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조스와 회의하면 모든 것이 테스트되고 검증돼야만 말이 된다. 감정, 직관, 관습?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숫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의 클릭, 체류 시간, 반품 사유까지 정밀하게 분석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제품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설계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아마존에서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뭔가 사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딱히 필요 없었는데 뭔가 지금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바로 베조스의 설계입니다. 자, 이제 아마존이라는 제국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런데 베조스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아마존을 안정화시킨 뒤 갑자기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블루 오리진. 처음엔 사람들 모두 비웃었습니다. 스페이스X에 밀려서 존재감도 없던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그는 조용히, 천천히, 묵묵히 기술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폭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테스트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베조스는 결국 우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만든 로켓을 타고 말이죠. 그 순간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상상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갇혀선 안 됩니다. 우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은 NASA와 협력해 달 착륙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닐 암스트롱이 남긴 발자국 위에 다시 인류의 발을 남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조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돈을 빱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변화로 되돌리는 사람이죠. 베조스는 한 번도 스스로를 천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을 잘 내리는 데 미쳐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개수를 정해둔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숫자를 넘기지 않는다. 이 말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라면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베조스는 깊은 결정 한두 개가 수백 개의 미세한 판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 뇌가 가장 맑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철저히 루틴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회의는 십시 이전에만 합니다. 오후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합니다. 그는 뇌의 피로도가 판단력을 흐린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기 삶에 반영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엔 반복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단순한 걸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 하나가 들어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어떤 이슈가 보고되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직접 임원진을 불러서 루트코즈 분석을 합니다. 단순히 사과하고 마무리하지 않아요.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기계처럼 반복해서 파고듭니다. 한 번이라도 같은 문제가 두 번 반복되면 그는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왜냐면 베조스에게 실수는 용서되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은 회사 내부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개발자가 베조스에게 회의 도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객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조스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고 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다. 고객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거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숨이 멎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그 개발자는 이후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그의 리더십은 따뜻함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무서운 회사로 통합니다. 회사의 문화는 경쟁적이고 냉혹할 정도로 효율을 따집니다. 업무 평가는 철저하고 평균 수준의 직원은 생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베조스는 자신이 만든 이 빡빡한 구조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준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정말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는 자극, 끝없이 확장하는 비전. 이게 바로 좋은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자기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안락함보다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쉽게 살고 싶다면 내 밑에서 일하지 마라. 하지만 스스로를 넘어선 경험을 하고 싶다면 내가 있는 곳만큼 좋은 곳도 없다. 놀라운 건 이런 철학이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핵심 리더 중 다수는 10년, 15년씩 그 옆에 머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조스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리더다. 왜냐면 그와 일하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믿게 되니까.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사람 진짜 괴물이네라는 생각 드시나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집착이나 과로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는 미래를 설계할 때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할까? 이걸 그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존 창업을 앞두고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안 만든다면 80살의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답은 늘 같았습니다. 당연히 후회할 거야. 그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회사를 관두고 나옵니다. 이 사고방식,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두렵더라도 미래에 내가 이걸 후회할지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는 그의 모든 사업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블루 오리진? 그가 말하길 나는 언젠가 죽을 거고 인류는 우주로 가야 한다. 이건 나의 책임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기업가를 넘어서 문명 설계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프 베조스가 남긴 진짜 유산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무려 수십만 권의 책이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모두 공포에 휩싸였고 언론은 아마존의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죠. 그런데 베조스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책은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건 신뢰다. 그날 밤 그는 직접 고객들에게 메일을 씁니다. 사과, 보상, 정확한 상황 공유까지. 그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객들로부터 이런 피드백이 도착합니다. 아마존은 믿을 수 있는 회사네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아마존이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신뢰 자산을 쌓아가기 시작한 건 베조스는 기술이나 제품보다도 브랜드란 결국 신뢰의 합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기에 하나하나의 고객 경험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집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클릭 결제 시스템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하지 않던 말도 안 되는 UI 혁신이었죠. 고객이 배송지를 한번 등록하면 그 뒤로는 버튼 한 번으로 바로 결제 끝. 이건 그냥 편리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린 고객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 행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시스템이 출시되자마자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애플조차도 이 시스템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베조스에게 이 특허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베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이 기술을 아마존 고객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한다면 특허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고 합의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통해 시장을 넓힐 기회로 봅니다. 실제로 그는 경쟁사를 너무 의식하지 마라. 진짜 경쟁자는 어제의 우리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모든 회의는 경쟁사 분석이 아닌 고객 피드백,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모든 조직이 안으로만 파고들고 모든 역량이 고객 경험 향상에 집중되면 그건 그냥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머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베조스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구조에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서버 구조, 그러니까 오늘날 AWS의 시작도 그 작은 반복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부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코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죠. 근데 그걸 외부에 열자 IT 시장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대, 그 중심에 베조스가 있게 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쌓아온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베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날 경쟁사가 우리를 부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부숴야 한다. 이런 마인드는 대부분의 대기업에겐 낯설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런데 베조스는 그걸 평생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책을 팔던 회사가 서버를 팔고 AI를 연구하고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까지 만드는 회사가 됐으니까요. 이쯤에서 잠깐 아마존 스튜디오 이야기도 해볼까요? 베조스는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모든 경험이 아마존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음악 스트리밍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베조스 본인이 시나리오를 직접 보고 이야기의 구조, 감정선, 캐릭터의 성장 구조까지
기획 단계에 개입합니다. 그가 말하길 사람은 이야기로 움직인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실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단 한 번도 중심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은 미래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 있죠. 제프 베조스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은 브랜드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플랫폼 전쟁의 시대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지 않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그 기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이게 아마존의 진짜 전략입니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을 장악하는 것. 그래서 그는 프라임 멤버십을 단순한 무료 배송 서비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임에 가입하면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당일 배송도 가능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그들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베조스는 감정 설계자입니다. 비용, 효율, 품질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존 삶의 일부라는 무형의 구조를 심어놨어요. 지금도 당신이 뭘 사려고 할 때 구글보다 먼저 아마존을 검색한다면 그건 이미 플랫폼 전쟁에서 베조스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플랫폼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1위, 정부 기관, 군사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가 아마존 웹서비스 위에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AI가 구동되는 인프라도 중요해지겠죠. 그 모든 기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프 베조스가 깔아둔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때 베조스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기술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설계하느냐다. 그 한마디가 베조스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도구보다 프레임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보다 구조, 속도보다 방향, 기술보다 문명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죠. 제프 베조스는 대체 다음에 뭘 하려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해 그는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가 비공개로 투자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만년시계였습니다. 무려 1만 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계. 이 시계는 미국 텍사스의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초침이 움직입니다. 그는 이 시계를 긴 호흡을 위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계를 바라보면 인류가 더 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베조스는 미래 세대에게 당장의 이익이 아닌 긴 시간의 결과를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그가 지금 설계하는 또 다른 우주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언젠가 인류가 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지구 외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조스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외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포장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철학, 선택을 보면 정말로 그가 인류 전체를 비즈니스의 범위로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의 또 다른 설계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보다 미래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순간에 집착해왔고 그 선택이 쌓여 지금 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의 시간 흐름을 바꾸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세계의 판이 바뀝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누가 짠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